여기 한국으로 휴가를 왔다는 독일의 특수부대원들이 거들먹거리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부의 지시 탓에 억지로 한국에 오긴 했지만 한국은 딱히 볼 것도 없는 그저 그런 국가일 뿐이라며 으스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웬 한 무리의 한국인 할아버지들과 마주하게 되고 이내 겸손을 되찾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입니다. 저는 독일 엘리트 특수부대에서 중위로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도 특수부대 평가에서 1위를 거두었고 그 덕분에 한국으로 파견을 떠나게 됩니다. 왜 보상이 파견이냐고요? 이건 단순한 파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상 휴가였어요. 서류상으로는 합동 국제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향한다고 되었지만 사실 훈련은 순위체계도 없고 실제 평가도 없는 것이고 그냥 휴가를 즐기라는 독일 군대식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가 명령에 저희 팀의 모든 부대원들이 웃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 가는 거죠? 저희 팀의 중포수 에릭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에릭이 한국 파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는 뼛속부터 군인인 녀석으로 독일보다 국방력이 낮다고 생각되는 국가는 상대조차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 그들은 부유한 국가지만 에릭은 싱가포르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나라 취급조차 안 하곤 했어요. 특히나 그는 작년에 중국 해군 특수작전부대와 함께 실시했던 국제평가를 언급하며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기에 저로서는 그를 설득할 어떠한 명분도 없었죠. 실제로 중국 군인들은 나약했고 또 도저히 특수부대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겁이 많았거든요. 저희를 보자마자 묵사발을 내주겠다며 무례할 정도로 과한 자신감을 보였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는 입수 30초 만에 물에서 나온 대위 계급의 중국인 장교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은 부대원들을 지휘해야 하니 물 밖에서 훈련을 실시하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왔고 그는 차가운 물을 견딜 정신력조차 없었는지 몸과 목소리는 훈련이 끝날 때까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중국 특수부대원들은 입수할 때가 되자 갑자기 부상 핑계를 대며 해군 특수부대원이 물을 무서워하는 듯한 기괴한 모습을 보였기에 저희 부대원들은 그들의 한심한 정신력을 보며 폭소를 할 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에릭을 포함한 다른 부대원들은 아시아 국가의 군대들을 전부 중국과 같은 범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허세로 가득 찼지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에릭을 통솔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도저히 그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가 딱히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토비아스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한국은 독일보다도 강력하고 기술적인 군대를 가진 국가라며 만약 저희가 군인으로서의 한 단계 더 진보된 모습을 원한다면 한국은 반드시 경험하고 배워야 할 국가라고 했거든요. 한국이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인 독일을 넘어섰다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모든 부대원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인 저로서는 그의 소리를 그저 헛소리라고만 치부할 수가 없었죠. 사실 저희는 분명 휴가를 떠나는 것이 맞지만 독일 국방부는 저희에게 특별 임무를 하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군수품인 특수 제작 액션캠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한국군이 훈련을 받는 모습이나 한국의 방산 분야에 대한 모습들을 촬영하고 오라는 임무였어요. 그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기존의 독일이 주도하던 차세대 유럽 방산 파일을 전부 다 독차지할 유력한 경쟁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상부에서는 한국은 작년에만 200억 달러 규모의 방위 시스템을 수출했고 이는 단순히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전 기록을 140%나 경신한 수치라며 한국의 성장을 경계했는데요. 현재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심지어 미국까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IFV 등 한국이 최근 개발해낸 모든 무기는 실시간 테스트에서 독일의 무기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이대로라면 더 많은 유럽 고객들을 한국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독일은 단순히 강력한 군대를 넘어 전 세계의 군사 메커니즘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나 대대장님은 제게 진지한 얼굴로 말씀을 건네시더군요. 알고 있지? 작년에 독일은 10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장갑차 계약을 한국에 빼앗겼어. 레오파드 전차? 과거에나 없어서 못 팔았지.
이제는 입찰조차 거절당하고 있어. 한국의 K2 전차가 승리하고 있거든. 독일의 자존심인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신형 자주포? 장전하고 재배치하는데 12분이 걸리지. 하지만 K9 썬더는 2분 30초 만에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어. 심지어 이동 중에도 발사할 수 있지.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건지 한국에 가는 김에 조사해 오도록 해.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휴가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이건 정찰이었던 거죠. 그렇게 토비아스의 계속된 설득 끝에 에릭은 점점 마음을 열었고 저희는 무사히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사고를 겪고 말았고 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한국에 대한 불신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등 떠밀려 한국에 가긴 가지만 이건 자신의 인생에서 큰 수치로 남을 거라며 계속된 불평을 하던 에릭은 일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에릭, 정신 차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는 더플백에 손을 뻗어 나오지 않는 뭔가를 계속해서 뒤적이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에릭은 군용 화물을 잘못 적재했던 것이죠. 군용 액션캠과 그 안에 암호화된 자료들 등 그것은 기밀까지는 아니었지만 대외비 자료고 또한 아무리 흔하디흔한 액션캠이지만 아무튼 그건 군용품이므로 절대로 잃어버려선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한국 파견을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그만 다른 비행기에 그러한 군용품과 대외비 자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길을 잃었던 것이죠. 최악이었던 것은 에릭은 그러한 군사 자료를 도대체 어느 항공기에 실었는지도 전혀 기억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단순한 물류 오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제 군사 규약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기밀 자산의 무단 반출이었고 이건 군법에 따라 보직 해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중범죄였어요. 특히나 에릭은 특수부대원이었는데 일반적인 군인조차 용납이 안 되는 실수를 특수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고급 자원이 해버리다니 아무래도 에릭에게 빠져나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잘해도 군복을 벗는 것으로 끝나고 운이 나쁘면 투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에릭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는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즐비한 공항 한복판에서 말이죠. 군인 집안이자 평소에도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용맹한 에릭은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군수품을 다시 찾고 명예를 회복할 확률은 아무리 봐도 0%로 보였거든요. 그때 한국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누군가 다쳤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민간인에게 저희의 상황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한국인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꼈고 그렇게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모조리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공항 직원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저 또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특수부대에서 전역해도 별다른 진로가 없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특수부대를 전역하면 공항 보안 업무 등 여러 커리어가 확보되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그가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저는 큰 기대는 가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당연했죠. 도대체 그가 저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은 경이로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은 전 세계 항공기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들릴 수밖에 없는 항공교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그러한 전 세계 항공의 중심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놀라운 시스템으로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일단 매우 중요한 공항 물류 정보지만 아직도 외주를 맡은 제3자 공급업체가 처리하는 구식의 유럽식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 중앙 집중식이고 실시간이며 글로벌 추적 위성 및 모든 항공기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한국인 직원은 조회 8분 만에 저희의 화물을 발견했죠. 당신의 짐은 아직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지 않았네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당신이 붙인 수화물 중 하나에는 상업용 수화물에는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즉, 당신들이 찾고 있는 화물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독일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조사해보겠습니다. 이후 침묵이 이어지는 유럽식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최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서비스였죠. 운이 좋으시네요. 라고 그는 덧붙이더군요. 사실 아무리 당신의 짐이 독일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독일 공항은 워낙 융통성이 없어서 웬만한 공항이었다면 배송을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화물의 주인인 당신이 직접 독일로 와서 찾아가라고 명령했겠죠. 그러나 인천공항은 달라요. 인천공항은 모든 주요 EU 및 나토 공항과 안전한 노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신뢰받는 공항일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의 허브로 여겨지거든요. 특히나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도 매우 원만하기에 아마 저희의 요청만큼은 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따지자면 주도권은 저희 쪽에 있거든요. 저희 측이 직접 독일 공항과 소통하여 해당 물품의 외교적 재이전을 요청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을 보니 아무래도 해당 물건은 매우 중요하고 또 급해 보이거든요. 턱이 조여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가능하다고 해도 구식적인 시스템 때문에 몇 개월은 소요되겠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통화를 하라며 서로의 일을 등떠미는 관료주의와 책임 회피 따위는 없었어요. 그저 한국 공항은 저희가 따라잡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이었죠. 공항은 한 나라의 얼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이처럼 효율적이고 기술적일 거라고 예상하는 건 너무나도 쉬웠어요. 특히나 저희는 짐을 찾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다시 올 필요도 없었죠. 현재 인천공항에는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고 공항 직원은 저희의 호텔 주소를 알려준다면 그쪽으로 물건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건 바로 한국의 세계 최강의 교통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 인프라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원하는 노숙자들은 이러한 배송 일을 도맡으며 대중교통 배송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나 택배 한 번 시키면 한 달은 걸리는 느려터진 독일의 배송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은 하루만 해도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미친 듯한 물류망을 구축해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기에 그렇게 저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도 매우 편하게 저희의 잃어버렸던 대회비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그렇게나 한국을 비하하던 에릭은 완전히 넋을 놓아버렸어요. 사실 그는 꽤나 거만한 녀석으로 가끔은 중위인 제게도 경례를 생략하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준 이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만큼은 우렁차게 경례를 하며 충성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저희 모두는 안티마저 팬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대단한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죠. 아, 토비아스는 빼고 말이에요. 그는 마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놀랍지도 않다는 듯 먼저 이동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공항을 걸으며 데이터부터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의 최고의 통신 기술자인 토비아스가 눈에 띄었어요.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가장 저렴한 데이터 플랜을 구매했거든요. 이건 바보짓이었어요. 저희의 휴가는 일주일이나 되는데 그렇게나 적은 데이터를 구매했다간 하루도 못 버티고 모든 데이터를 탕진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실실대며 웃을 뿐이었어요. 나는 2번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한국에서만큼은 가장 저렴한 데이터 플랜을 구매해야 해. 나는 통신 기술자로서 한국의 통신망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주 잘 알고 있거든. 돈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면 내 말을 믿는 것이 좋을걸? 저희 모두는 토비아스가 잠시 실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신망이 형편없는 유럽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희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뜬금없이 부대에 남겨진 소수의 부대원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고화질로 말입니다. 저는 드디어 그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런 깊숙한 지하에서 데이터가 터질 리가 없었어요. 독일 지하철에서는 데이터는커녕 전화조차 안 터지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터져도 문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고화질의 영상통화를 하려면
상당량의 데이터를 소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비아스는 짠돌이처럼 가장 적은 데이터만을 구매했는데 도대체 그가 어떻게 원활한 통화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부대원들과 계속해서 영상통화로 소통하더군요.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에릭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봐, 토비아스. 그런데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그렇게 영상통화를 오래 하다간 통신 및 데이터 요금이 내 계좌를 갉아먹어버릴 거야. 물론 지하철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한 건 분명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는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토비아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한국 지하철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 중이야. 이건 모두 공짜로 통화하는 거라고. 그의 통화를 엿듣던 저희 대원들은 일동경악을 하며 토비아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그의 휴대폰에서는 정말로 와이파이가 전부 채워진 채로 잘 작동하고 있더군요. 나머지 부대원들은 고가의 국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여 구글 검색 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을 때 토비아스는 혼자 영상통화와 서울 관광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드론 영상을 시청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토비아스의 말을 듣지 않고 한국을 의심한 탓에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 울상을 지을 뿐이었죠. 물론 이러한 한국에 미친 듯한 무료 인프라는 단지 지하철에만 국한되지도 않았어요. 한국의 인프라는 모든 곳에서 저희를 놀래켰거든요. 카페, 공원,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도 토비아스는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해 동영상까지 다운로드하더군요. 저는 일전에 대대장님의 말씀이 떠올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한국은 독일을 진작에 역전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는 대대장님의 말씀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의 인프라 차이는 극명했어요. 독일은 분명 유럽 최고의 경제 강국입니다. 저희는 엔지니어링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국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공용 와이파이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길거리에서도 데이터가 터지면 운이 좋은 경우죠.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무료 와이파이는커녕 돈 주고 사용하는 데이터조차 제대로 안 터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광고도 없고 가입도 없고 사기나 해킹도 없었어요. 그리고 잔뜩 현타가 온 저희 대원들에게 토비아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독일은 탱크를 만들지. 그러나 한국은 생태계를 구축해. 슬프게도 이제는 탱크조차 한국이 더 잘 만들게 되었지만 말이야. 그렇게 저는 한국을 마치 적국 취급하며 무시했던 에릭조차도 몰래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편의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한국은 21세기를 초월한 국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분명 아시아에서 독일을 넘어선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믿었던 저희였지만 한국은 그저 평범한 길거리를 걸었을 뿐이었음에도 독일보다 훨씬 부유하고 기술적인 국가라는 것이 확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놀라움도 잠시 저희는 이내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저희가 길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대낮에 주요 거리를 따라 걸어오는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소총이 어깨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 사람들, 군인들인가요? 에릭이 물었습니다. 젠장, 쿠데타라도 일어났단 말이야? 아니면 북한이 마침내 한국을 쳐들어오기라도 한 거야? 그의 눈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깐만, 진정해.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찾아보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림도 없고, 대피도 없고, 사이렌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심지어 30대 남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다른 한국인들은 총까지 메고 있는 이러한 군인 무리들을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에릭이 거의 절규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입을 꾹 닫고 있던 토비아스가 마침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침착해. 저 사람들은 예비군일 뿐이야. 이건 한국에서 연례훈련의 일부일 뿐이지. 저희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이더군요. 그들은 무장했어. 소총까지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예비군이 자신의 여가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가면서 훈련에 참여할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러자 토비아스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너 정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그러고도 군인 집안 출신이자 독일군의 발전을 위해 한몸 희생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할 시는 군사강국이라고. 잘 들어봐.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의무복무 2년을 마치고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곤 해. 현역 복무 후에는 최대 40세까지 예비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그 후에도 60대까지 민방위 훈련이라는 군사훈련을 받지. 에릭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독일인들이라면 자신들의 개인 여가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며 폭동을 일으키고 말 거야. 어디긴 어디야. 한국이지.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이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없는 국가인 이유야. 토비아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시 상황에서 24시간 내에 310만 명 이상의 훈련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야. 이건 전 세계 최고 수치지. 생각해봐.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었을 뿐인 작은 국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지를 생각해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토비아스, 그건 말도 안 돼. 그 숫자는 독일의 현역과 예비군을 합친 것의 4배에 달하는 규모거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력한 국가야. 그런데 한국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보다 4배나 가용 인원이 많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는 거야? 하지만 토비아스는 제 말을 그저 무시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달리 한국은 실제로 예비군을 훈련시킵니다. 독일은 예비군 훈련 자체가 없잖아요. 심지어 한국은 징병제 국가답게 모든 남자들은 총을 다루는 법에 대해 배웁니다. 즉, 유사시에는 5천만 인구 중 절반의 국민들을 군 병력으로 가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더더욱 한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진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토비아스는 길쪽을 가리켰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럽처럼 서류 작업이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실사격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전술 시뮬레이션, 도시 전투 시나리오 등 매년 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예비군 훈련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수행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독일 군복만 봐도 나치가 연상된다며 불평을 하고 부대 내에서 나오는 전투기나 전차의 소음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훈련조차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예비군을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효율적으로 도시에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의 시민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이 남자들이 유사시에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군인 집안으로서 독일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던 그는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군대를 가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그들은 중년 남자들일 뿐이야. 그렇게 효과적일 수는 없어. 그 정도로 나이 든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할 거야. 독일의 일당백의 우수한 병력들이 훨씬 낫다고. 그러자 토비아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세계는 매번 각국의 예비군 전력을 평가하곤 해. 그리고 한국 예비군은 현역 나토 정규군 부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도 있는 전 세계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병력이야. 즉, 이들은 현역 병사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한 자원들이라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군의 사격 명중률 또한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세계 1위라고 해. 독일군이 일당백이라고? 한국 예비군은 그런 일당백의 독일 현역들을 그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야. 심지어 한국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민방위 병력들마저 특유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사격 실력으로 웬만한 군대의 현역 군인들의 전투력을 상회할 수도 있지. 그렇게 에릭의 자존심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고 저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저희 부대에 오기 이전에 전력 분석실에서 근무했던 토비아스답게 그는 독일 국방부에서 유심히 조사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에릭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독일군이 한국군의 발끝조차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하다가도 갑자기 저희에겐 만회할 기회가 있다며 이해가 안 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가 실성이라도 한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꼈지만 알고 보니 그는 다 준비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비아스는 모름지기 군인이라면 그리고 특수부대 소속이라면 휴가 중에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며 한국의 에어 소프트 서바이벌을 예약해뒀던 것입니다. 저는 휴가에 와서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현실의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어쩌면 이건 자신감 회복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겐 저희가 왜 엘리트 부대원인지에 대한 이유를 상기시킬 때가 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뒤처지는 모습만을 지켜보며 주눅들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다잡은 채 서바이벌 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의 상대는 프로팀이었어요. 에릭이 특별히 고르고 골랐던 상대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들은 분명 프로라면서 멤버들은 하나같이 중장년층의 한국인들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서바이벌이라는 터프한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순박하게 생겼더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딜 봐서 프로라는 말인지 그들은 아마추어보다도 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곧 사건의 전말을 듣고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팀 이름이 프로였던 거였고 실제 프로 선수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릭은 그것도 모르고 프로팀을 프로팀으로 해석하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재미없는 경기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독일 최고의 엘리트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저희가 이런 노인들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했고 저희는 그냥 경기를 포기할까도 진지하게 고려해봤어요. 그러나 이왕 서바이벌장에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 시간 낭비처럼 보였고 결국 저희는 본 실력을 보여주며 스트레스나 풀기로 했습니다. 좋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하자. 내가 지휘하지. 당연히 저희는 실전에서 사용되는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훈련 시뮬레이션 중에 수십 번 사용했고 모든 부대들을 박살낸 전략이었죠. 체력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후퇴를 강요하며 미리 매복해 있던 측면에서 허를 찌름으로써 게임을 종료시키는 거였죠. 5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초 후 저희는 모두 사살 처리되며 경기는 끝나고 맙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박멸이었습니다. 상대는 단 한 명도 사살 처리되지 않고 살아남았거든요. 이들은 현역 군인인 저희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팀은 저희의 움직임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근하자 그들 중 한 명은 사각지대에서 거울 파편을 사용하여 저희의 접근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른쪽 측면을 돌격했을 때 백발의 한국인 남자는 저희의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사격하지 않고 저격수 같은 사격 기술로 탄약을 보존하면서 저희를 하나씩 골라냈죠. 여기서 폐잔병이 되어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과 독일의 명예가 눈에 밟히며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재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는 1분 만에 격퇴당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민방위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저희 각자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분리되어 접근했고 나무를 두드려서 혼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토 교리를 모방한 지연된 측면 회전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특유의 단합력으로 저희를 순식간에 모조리 끝내버렸어요. 지시를 내리던 백발의 한국인 남자가 쓰러지자 다른 팀원이 지체 없이 포인트 리더로 즉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적응했죠. 저희 팀은 지휘를 맡은 제가 쓰러지면 지휘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그대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겐 철저한 내부 규율이 있었고 이건 최고 수준의 전투 부대에서만 목격되는 모습이었기에 민간인인 이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될 정도로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총 5번의 연패 끝에 저희는 마침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항복했습니다. 저희는 그늘에 누워 땀을 흘리며 말문이 막힌 채로 있었고 한국팀은 침착하게 장비를 벗고 주말 하이킹을 마친 것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희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대접하러 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산기슭에서조차 데이터가 터지고 있었고 저희는 번역 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어요. 그리고 저기 백발의 사내는 특수부대 조교 출신이죠. 20년 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날카롭지 않나요? 역시나 한국인들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조차 걸어다니는 생체 병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아직도 현역 이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훈련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간단히 말하더군요. 왜긴요. 언젠가는 조국이 다시 제게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예비군이 민간인 생활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포탄이 없는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명확한 교리가 없는 군인들이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끝나는 훈련만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퇴를 한 노인들일 뿐이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잘해주겠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기꺼이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몇몇은 겉으로는 쑥스러워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 또한 반드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확신해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설계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현지 주둔군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군인과 함께 곧장 예비군 병력이 지원왔었다고 했습니다. 포격 직후 곧바로 예비군이 무장하고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했다고 했죠. 매년 250만 명이 넘는 한국 남성들이 학생부터 의사, CEO까지 그 누구도 배제 없이 의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싸우는 법, 지휘하는 법, 따르는 법을 배운다고 했죠. 즉, 한국인들은 말로써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한국인들의 헌신적이고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는 희생적인 면모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어 싸웠기 때문에 쉽게 저희를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패배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던 한국의 노인들은 수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것이 아닌 지난달에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시간의 길이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단합과 협력에 대해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위기 때마다 늘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죠. 위정자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도 한국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농기구들을 들고 일어나 적에 맞서 싸웁니다. 나라가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모았던 금과 재산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단결심은 제 마음속 깊이 닿았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독일에서는 개인의 공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국에서는 자아보다 응집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광보다 규율, 자아보다 국가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국인들을 그 누구보다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당신의 나라가 다시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적국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당신들을 적으로 둔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한국인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너머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네온사인과 세계 최고의 지하철 인프라 이상을 보았습니다. 대대장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독일 국방부가 한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제게 믿기지가 않는 경험과 가르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아무리 한국을 연구하고 견제한다고 해도 독일은 절대로 한국처럼 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이 경쟁력을 키워온 방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할 수 있고 한국만이 달성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